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우리가 롬브루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롬브루조에 대해서 좀 더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더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롬브루조는 세 가지 가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롬브루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범죄자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도록 운명 지어졌다. 태어날 때부터 범죄를 저지른다. 너무 잔인한 부분도 있죠. 인류학상의 돌연변이, 즉 인류학상 돌연변이가 즉 범죄 인류이다. 둘째, 범죄자라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특징을 갖고 있어 이것으로 일반인과 식별할 수가 있다. 둘째, 범죄자라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 롬브로소는 유전학설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체적 또한 거기에 맞는 정신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일반인과 구별이 된다 이거죠. 실제 범죄자는 야만인으로 되돌아가는 태화된 자다. 태화되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돌연변이고 신체적으로 범죄자로 태어났고 태화된 자다. 이러한 롬브루소의 임상 방법은 66명의 남자 범죄자의 해부학적 조사, 66명을 해부학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거죠. 832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체를 측정을 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또 롬브루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868명의 군인, 90명의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에 관한 조사를 했고, 정기 고통, 측정기에 의한 고통의 정도, 맥박계에 의한 감정 상황, 이거를 측정을 했다. 다양하게 자기는 롬브루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해보니까 내가 말한 게 맞다. 태어날 때부터 얘는 범죄자로 태어났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 다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야만인이다. 퇴화된, 뒤떨어진, 뒤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롬브루소는 범죄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다. 유전학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롬브로소가 이렇게 주장한 건 또 무서운 얘기 나오겠죠. 즉, 범죄자는 선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 존재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롬브로소 주장을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타고날 때부터 범죄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둘까요?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겠죠. 타고날 때부터 범죄자이기 때문에 씨를 말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죠. 롬브루소의 주장이 이름타당한 것 같지만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범죄자일까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일은 그럴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뭐 조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다는 아니다. 만약에 롬브루소가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맞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왜? 뿌리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처음부터 뿌리를 뽑겠죠. 잔인한 일이 나오겠죠. 그죠? 론 브루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론 브루소는 근대 범죄학의 아버지다. 이 범죄학에 대해서 어, 가장 중요한 범죄 원인을 파헤친 범죄학의 아버지다. 베로나의 부유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랍비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롬브루소는 파도바, 비엔나, 파리 대학교에서 문학과 언어, 고고학 이것들을 배웠다. 수학했다. 여러 학문을 섭렵하다가 결국 토리노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신경정신의학자가 되었다. 의사네, 의사. 1859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와 전쟁 당시에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1862년 파비아에서 정신질환 전공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토리노 대학에서 의학 법률 정신과 교수가 되었다. 의사로서의 많이 공부를 했죠. 롬으로서는 시체를 이용해서 인체 특정을 상세하게 연구하여 정상적이지 않는 지표로서 두개골. 아까 우리 롬브루스가 강조한 거 얘기했죠. 인마가 정사해졌다. 형태에 관한 연구를 집중하며 1876년에 정신의학과 법의학을 강의하고 1905년에 범죄인류학을 강좌하는 등 범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 몰두하였다. 롬브루소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많이 꺼려하는 법의학을 또 많이 했다고 그러네. 해부를 많이 했으니까. 1909년에 사망한 롬브루소는 19세기 범죄 원인, 실증주의죠, 원인. 범죄 원인을 밝히는 게 실증주의입니다. 발견하기 위해 연구한 인물로 1876년 출간된 크리미널 맨, 범죄형 인간, 범죄형 사람 대표적인 저서다. 자신의 책을 통하여 범죄자 뇌를 해부해봤대요. 머리. 연구 결과 정상적인 사람을 사는 사람과는 다른 요소를 발견했다. 자, 더 크리미널 맨은 범죄형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있다. 뇌를 해부해 보니까. 그에 따르면 범죄는 신호다. 범죄는 신호이며 스티그마타 신호이며 이러한 신호들은 두개골, 머리에 두개골, 두개골이라는 거는 이 골을 덮고 있는 뚜껑, 머리, 이걸 두개골이랍니다. 전두엽, 후두엽, 두 개, 머리를 덮는 골. 할때 이걸 두개골이죠. 악, 턱, 머리 두개골과 턱 구조의 비정상적인 면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마다 범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체적 특징을 지녔다고 한다. 팔이 길다.
등 해부학적으로 롬브루소는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롬브루소가 많은 그 죽은 사람들을 해부를 하면서 해부학적으로 정상인 머리와 몸의 구조를 많이 지금 본 거죠. 그의 범죄자 두개골은 383개.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년으로 친다면 1년으로 친다면 하루도 매일 두개골 하나씩을 해보겠다. 1년 동안. 그 다음에 5,907명. 하루에 한 12, 명 정도를 체격을 매일 1년 동안 체격을 검사했다. 5,907명의 체격을 조사한 바 범죄자에는 두개골이나 외 일정한 신체적 특징이 있음을 밝혀 범죄자의 인류학적 특징에 관한 이론을 착안했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은 원시인에게서부터 있었던 것이 옛날 원시인에서 있었던 것이 격세, 이 자기 세대를 떠나 유전으로 나타난다. 할아버지가 자식, 손자에게 세를 거듭하면서 유전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지닌 사람은 선천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했다. 범죄자 중 약 3분의 1만이 소질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유전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이들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이므로 국가가 이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범죄형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처음부터 위험한 존재라고 해서 이들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했죠. 롬브루소의 같은 실존주의 범죄와는 근대학파의 형법이론, 범죄의 자연과학적 연구, 범죄학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롬브루소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다. 생리적 범죄자의 개념을 대중화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진화하는 반면 폭력적 범죄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발전하여 결국 사회 혹은 진화적 퇴행을 이룬다. 자,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범죄형 인간은 발전할 수 없다. 즉, 너는 원래 그렇다. 너는 범죄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롬브루소는 범죄 행동을 밝히기 위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구사하여 인류, 사회학적, 경제적 자료를 종합하여 특정하면서 통계적 방법을 연구하였다. 뭐 이런 거는 뭐 좋죠. 인류적, 사회적, 경제적 자료를 종합해서 측정하면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좋죠.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아예 처음부터 못 박는 게 문제죠. 형법학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도입한, 즉 실증주의, 범죄 원인이 뭐냐? 원인을 파헤치는 이 실증주의 원인을 도입한 그의 공적은 높이 살 만한 점이다. 그의 이런 이론은 실증적 범죄 연구의 선두로서 범죄자의
생물학적, 유전학적 특이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현대의 자연과학적 범죄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정리합니다. 생리적 범죄자의 특징은 작은 뇌, 두꺼운 두개골, 큰 턱, 들어간 큰 턱, 비탈진 좁은 이마, 큰 귀, 비정상적인 치아, 매부리코, 긴 팔, 유인원을 얘기하는 거 유인원, 고릴라. 정신적 특징으로는 도덕적 감각이 없다. 잔인하다. 충동적이다. 태만하다. 재능이 낮다. 고통의 둔감을 지적했다. 저는 진짜 이거를 보면서 유인원을 진짜 많이 떠올려요. 유인원. 똑같은 유인원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뇌, 두개골, 큰 턱, 좁은 이마, 큰 귀, 비정상적인 유인원의 치아별, 매부리코, 긴 팔. 유인원은 바나나 같은 거 보면 충동적으로 하고 유인원은 잔인합니다. 태만, 낮은 지능, 고통의 둔감.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롬브루소나 가루팔로, 페리어 같은 학자들은 형법보다는 범죄자를 우선시하고 롬브루소가 이렇게 하니까 가루팔로, 페리어 학자들은 형법보다 범죄자를 우선시하고 범죄자와 비범죄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과학적으로 우리 한번 접근해 보자. 과학적으로 과학은 분석이거든요. 생물학적 DNA거든요. 이걸 강조함으로써 범죄자의 연구를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실증주의, 롬브루소, 가르팔로, 페리, 실증주의에 대한 롬브루조나 소나 유사는 뛰어난 이탈리아 동료인 엔리코 페리에 의해서 지속되고 확장되었다. 가난한 구멍가게에서 태어난 페리는 범죄학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 페리는 자유의지의 부정,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다. 진가성의 이론이라는 그의 첫 번째 저작을 출간했을 때 약관의 21살이었다. 그는 11번 재선되었고 사회당으로 11번 재선되었고 정치인이에요. 그죠? 1924년까지 공직에 있었다. 그의 경력을 통해서 페리는 범죄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과 정치적 변화를 접목시키고자 했다. 두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좀 정리할게요. 공리주의의 벤담에 대해서 배웠고요. 벤담은 팝티노콘 감옥을 기한했고요. 또 제의했고 우리가 간단히 보면 독신으로 살면서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고요. 또 중요한 인물의 롬브루소는 법실증주의는 범죄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을 바꿔서 교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가장 범죄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롬브루소다. 롬브루소는 생리적 범죄 인설을 주장했고 생리적 범죄 인설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형 인간이다. 유인원과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1년으로 치면 380명 정도 부기고를 해보겠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신체적인 특징을 조사해서 롬브루소는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다. 롬브루소의 뒤를 이어서 이러한 롬브루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했던 인물은 페리다. 엘리코 페리. 페리가 롬브루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리고 롬브루소와 함께 그 당시 법 실증주의를 주장했던 학파는 가로팔로 페리. 가로팔로 페리도 역시 다 범죄 실증주의의 한 롬브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 실증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롬브루소, 가로팔로 페리 중에 롬브루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페리로 하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범죄 실증주의가 뭐냐? 범죄 원인을 파헤치는 게 실증주의인데 오늘 실증주의가 뭔지 의미를 알고 우리가 롬브루소, 가로팔로, 페리를 공부하면 더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